마지막으로 WHO 퀄리티 라이츠의 인문의학적 이해라는 주제로 김신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김신권 교수님께서는 미국 드류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역사와 종교, 인문학을 공부하셨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의학사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신건강 분야와 의료 인문학, 의학사, 의료 인류학, 종교학에서 주로 연구와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김신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WHO 퀄리티 라이트이 한국적인 적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문의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조금 이렇게 좁은 범위가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앞에서 중요한 얘기들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그 자료집에도 별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야기 들어주신다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 재미있을 줄 알지만 사실 학생들은 항상 왜 재미없는 얘기를 항상 재미있다고 하느냐. 제가 인류학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존경하는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류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랬다고 해요. 그 학생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떤 문화가 문명이 되는 최초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아마 그 학생이 질문할 때는 토기를 제작했거나 사냥 도구를 만들었거나 혹은 곡물을 재배했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발전이 있었거나 그것이 문명이 되는 증거다라고 마음에 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렛 미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한 유적지에서 15,000년 전에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피머, 인간의 대퇴골 가장 긴 뼈죠. 이게 부러졌다가 붙은 그 화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이 문명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렛 미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부러졌다가 붙는데 만약에 현대의학의 도움이 없다면 완쾌하는데 적어도 2달 이상 걸릴 것이고 그동안에는 걷거나 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만약에 동물의 세계에서 어떤 개체의 다리가 부러진다면 바로 죽는 거다. 왜? 위험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음식을 찾아서 이동하지도 못하고 혼자 버려져서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동물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심한 부상을 얻고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부상에서 회복됐다는 뜻은 누군가가 이 다친 인간의 부상을 싸매주고 운반해주고 부상이 나을 동안에 안전하게 돌봐주었다는 그 뜻을 그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다른 아픈 인간을 도와주고 결코 고통과 죽음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다움의 특징은 아픈 인간도 공동체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까요? 원래 고인류학에서는 큰 발견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화석이 많이 발견 안 돼가지고요. 근데 2013년에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한 동굴에서 라이징 스타라고 하는 동굴에서 발견된 고인류 화석이 대규모로 발견이 됩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호모 날레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동굴에서 발견된 인류의 사촌쯤 되는 이 호미닌 처음에는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어떤 조상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비교적 가까운 20만 년에 30만 년 되고 우리의 인류의 사촌쯤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왜냐하면 뇌용량이 사람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신체 구조가 초기 인류를 닮았어요. 그렇지만 호모사피엔스랑 같이 공존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정말 중요한 사실요. 왜 이렇게 유골들이 많이 여기에 화석이 되었을까? 시신을요, 여기다가 매장했다는 겁니다. 동굴 속에 의도적으로 묻었고, 또 동굴 입구에, 어떤 동굴 입구에는 표시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첫 번째, 이 행동은요, 죽은 이들을 분리하는 행동이에요. 첫 번째로는 죽은 이들의 시신을 산자들과 함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이들의 장소가 따로 있다. 죽은 이들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겁니다. 동굴과 매장이에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그게 리추얼입니다. 의례. 인간들은 이런 리추얼을 갖고 있구나. 두 번째,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 죽은 이들을 인간들은요, 자연 상태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맡겨두지 않는 것이고,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의례를 통해서 자연에 반하는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 이게 문화고, 이 문화 때문에 인간다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요, 살아있을 때도, 아플 때도, 혹은 죽은 다음에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칩니다. 의료 윤리를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윤리라는 말은요, 우리 말이 아니에요. 동아시아에는 윤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게 ethics라는 말을 일본이 근대에 번역한 말이 윤리입니다. 그리스 에토스, 관습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에토스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도덕적 원칙, 선을 추구한다라는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도덕, morals하고 다릅니다. 도덕은 이제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한 right, wrong에 대한 가치 체계인데, 이거는 특정한 상황의 어떤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동아시아적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윤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법이나 규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법학 전문원 교수님 모셔서 제가 좀 마음이 떨렸는데 법은 윤리가 아닙니다. 법은 인간답게 사는 방법의 가장 미니멈, 최저선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지킨다고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법을 가르치면서 윤리적이라고, 사실 저희도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많은 의과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면서 윤리라고 합니다. 법이 아니에요. 윤리는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정말로 바른 원칙이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인간답게 사는 법이지, 뭐를 어기면 법적인 저촉을 받는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는 방법,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존엄성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거는 생존을 위해서 하시죠? 하지만은 우리는 그냥 막 집어먹지 않지 않습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해서 인간답게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젓가락질도 잘해야죠. 존엄 있게 밥을 먹으려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생존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상황에서는 생존에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질병 상황, 우리가 질병 상황 같은 절망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존만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병원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과를 줄이거나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WHO가 제시하는 Quality Right, QR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데 신기하고 뭐 새로운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QR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이 질병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되는지,
그것을 새롭게 제안해보자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QR이 우리가 이제 QR을 적용하면서도 계속 효과성이든지 비용이 덜 들어요. 이게 훌륭한 치료 방법론입니다. 이게 현실과 차이 나지만 적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효과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고 적용이 어려워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동영상 보시면 미셸 펑크 박사님은 QR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compassion, choice, respect. Services based on compassion, choice, and respect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QR이 뭐냐? QR의 원칙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질병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개입을 말한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당사자나 가족들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상황이에요. 질병 상황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입을 하지만 당사자나 치료자나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혹은 최소한으로 그 과정에 개입하고 당사자가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 그게 QR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QR을 한국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5가지 방향에서 했죠. 지역사회 네트워크 미팅, 병원 기반 네트워크 미팅, 이게 오픈 다이얼로그이죠. 그다음에 고조완화 기법, 동료 지원 안정화 치료, 그러니까 고조완화 기법 안정화 치료, 동료 지원 의사결정 서비스, 그다음에 회복 퇴원 계획 수립. 그런데 이 바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단순히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학이 전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의학의 일상화입니다. 질병 중심 의학에서 건강 중심 의학으로 모든 의학이 전환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 이 전환점을 굉장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이 QR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에서. 오픈 다이얼로그는요, 제 생각에는 인간의 고통, 서퍼링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대답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열린 대화를 통해서 그 고통을 한번 꺼내서 다뤄보자.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죠. 고조완화 기법, 안정화 치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공격성, 폭력성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개입입니다. 또 동료 지원 의사결정,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이 서로의 연대, 솔리다리티, 연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하경희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연구의 한국적 적용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동료 지원이에요. 같이 연대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연대하는 것. 회복 중심, 퇴원 계획. 결국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실현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는 특수 상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결국 인간다움이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질병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아니라 일상과 일반적인 상황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 또 비판적인 제안을 드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QR을요, 제 생각에는 정신치료와 정신과에서 다루는 주제라고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움의 문제는요, 인간학의 문제예요. 인문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걸 정신치료에만 한정되면 굉장히 편협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픈 다이얼로그 역시 단순히 정신증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치료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되는 순간에 열린도 없어지고 대화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제가 요번에 올해 학회 가서 런던 가서 학회 가서 배운 겁니다. 김성수 선생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오히려 대화적 방법론은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정신증 치료만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는,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다양하게 이해되고 활용되는 것을 모색하고 있어요. 우리도 왜 그걸 하면 안 됩니까? 세 번째로, 회복 중심주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의 또는 특수상황에서 일상으로의 철학적 전환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점을 가장 실현하고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잘못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고저하나 기법은 단순히 격리나 강박을 대체하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안정화 치료라는 틀에서 인간의 공격성과 폭력성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을 고민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절차 보존은 단순히 당사자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그렇게 했듯이 당사자의 치료 과정 전반에 인간다움을 되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연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한 목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동료 지원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 이른바 의사들과 치료자들과도 같은 목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고 제 발표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